6월 22일 미국이 비스텔스 폭격기까지 동원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6발의 폭탄에 불과했지만 벙커를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놀랍게도 미국인들의 시각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박 사이트에서는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확률이 여전히 37%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박 참여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란이 감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이란을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시 이란 공격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었죠. 과연 왜 이란은 미국에게 샌드백처럼 쉽게 타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재임 시절부터 이란을 샌드백 취급해왔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분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그는 갑작스럽게 이란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이란과의 특별한 분쟁이나 갈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8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실질적인 2인자로 여겨지며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 사후 후계자로도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선전포고나 예고 없이 갈등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폭격을 통해 그를 암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암살을 자랑스럽게 공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유적지 52곳을 포함해 성지 2곳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는 2500년, 4000년에 이르는 고대 페르시아 유적이 많다는 점에서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반대 성명에 트럼프는 사흘 뒤 국제법이 그렇다면 지킬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당시 국방장관 에스퍼와 합참의장 밀리의 증언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퇴임 후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란 성지 2곳 폭격을 고집했고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물론 다른 장성들까지 총동원되어 간신히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그는 대선이 있던 1년 내내 이란 공격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필사적으로 막아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억하심정 때문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이들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밀리 전 합참의장의 경호를 중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란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수차례 암살 위협을 받아왔던 인물들이기에 사실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충신으로 채워진 트럼프 2기 국방 라인 전쟁의 서막인가? 트럼프 1기 때는 에스퍼 국방장관, 밀리 합참의장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트럼프의 무모한 지시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비전문가와 충신들로 국방 라인이 꾸려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문성 부족으로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권력이 강화된 인물은 국방차관 스티븐 파인버그입니다. 그는 중동 지역 용병 기업이나 미군 부대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오너입니다. 즉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물이 국방차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4명의 사성 장군이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명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과거 인터뷰까지 모두 검열하여 트럼프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한 역사상 첫 사례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트럼프 2.0에서 이 국방 라인 문제와 사성 장군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나 2기 때나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란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2기 때는 타코 위기, 즉 중국과의 협상에서 물러났다는 비판을 받자 2020년과 동일하게 이란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트럼프의 지시를 막아줄 국방장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침없이 이란을 계속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란의 약점과 미국인들의 오판. 그렇다면 이란은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토록 만만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란은 중동의 맹주를 꿈꾸는 대국이며 부시 대통령 시절 악의 축으로 불리며 핵무장을 추진하는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봐라. 이란 같은 나라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여주기에 이란만큼 좋은 상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전력과 방공전력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자유롭게 폭격을 가해도 아무런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고 B-2 폭격기가 공격을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을 공격해도 아무런 반격을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이란 정부는 현재까지 매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얻어맞아도 협상합시다.
빨리 협상 좀 합시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만만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약하게 나오는 이유를 단순히 군사력 부족이나 방공망 부재로만 본다면 오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란의 대통령 결선 투표 참여율이 49.8%에 불과한 것은 현재 최고 지도자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뚜껑을 열어보니 개혁파 대통령이 55%의 지지율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현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투표 인구를 감안하면 이란 국민의 6,070%는 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이 약하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란은 역설적이게도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시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왕정인 것과 달리 이란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고 최고 지도자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고위성직자 88명이 간접 투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따라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역시 여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 여론의 7,080%가 개혁을 원하는데 반개혁적인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스스로 왕정을 몰아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잠재력과 미국의 오판 가능성,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결국 탈레반에 밀려 철군했고 아프간 정부는 전복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이라도 현지에 직접 투입되어 정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상대하기 힘들었던 아프가니스탄보다 이란은 경제력과 인구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4,300만 명인 반면 이란은 9천만 명에 달합니다. GDP 역시 아프가니스탄이 210억 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이란은 4천억 달러로 20배나 많습니다. 군사력 또한 아프가니스탄이 20만 명 정부군과 탈레반이 혼재인 반면 이란은 정규군이 60만 명이며 예비군 파시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300만 명 최소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육상전을 통해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물러났던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뛰어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이란을 공습만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토록 저자세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부가 무조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 강공책을 쓴다면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미운 것보다 정부가 더 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은 어떻게든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충분히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강경책으로 대응 수단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전문가들이 이란 정권이 언제든 쉽게 무너질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지도자가 미워도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응원할 리는 만무합니다. 물론 이란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반격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반격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판단이 틀리고 이란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당했는데 이제는 반격해도 되지 않느냐고 설득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란의 반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지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라는 논조로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리 트럼프라도 설마 이란을 공격하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지지율이 하락하고 타코라는 놀림을 받자 이란을 공격하는 위험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